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삼투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투압을 일으키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유효 삼투압 물질과 비유효 삼투압 물질로 나뉩니다. 이 유효 삼투압은 이 세포막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양쪽의 농도를 같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운 물이 세포막을 이동해서 양쪽의 농도를 같은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몸에서 유효 삼투압을 일으키는 물질은 소듐, 포타슘, 그리고 글루코스 등이 있으며 이 물질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물이 이동해서 양쪽의 농도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나트륨과 소듐과 글루코즈는 세포 외액에서 유효 삼투압을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고나트륨 혈증이나 고혈당에서는 세포 내액이 감소하여 세포에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 권태감, 식욕부진, 구토, 심하면 경련이나 혼수 상태 등의 신경세포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는 원인도 세포 외액에 나트륨이 다량 흡수되어 세포 내액의 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유효 삼투압 물질은 세포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농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 확산에 의해 서로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이 삼투압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물의 이동은 없게 됩니다. 이 비유효 삼투압 물질은 에탄올, 요소 등이 있습니다. 세포 외액 중 혈관과 간질액 사이에서도 혈관벽을 기준으로 유효 삼투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 외액 부분에서 수분, 소듐, 글루코스 등은 비교적 혈관벽을 자유롭게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혈장에 녹아있는 이 알부민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혈관벽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 등에 의해 형성되는 혈장의 유효 삼투압 물질을 혈장 교질 삼투압이라고 하며 혈관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부민에 의해서 형성되는 혈장 교질 삼투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간질액에서 혈관 쪽으로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충분한 혈류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알부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혈장 교질 삼투압과는 반대로 혈관 내에서 수분을 간질구획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항상 가해지고 있는데 이 심장이 혈류를 박출하는 과정에서 혈류의 압력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간질구획으로 물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교질 삼투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혈장 삼투압과 정수압은 이 혈관에서 작용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 혈류의 압력과 속도의 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 혈류 속도 및 압력이 빠른 이 큰 동맥 시스템에서는 혈관에서 간질구획으로 물을 밀어내게 되는 이 정수압이 주로 발생하게 되며 속도가 느리고 압력이 낮은 정맥 시스템에서는 혈장 교질 삼투압이 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의 주요 양이온은 포타슘과 소듐입니다. 소듐이고 각각 140mg/씩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 밑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는 여러 양이온과 음이온이 함께 포함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세포막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세포 외액의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 보면 동맥혈 가스 검사나 CBC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 외액은 혈관 벽을 기준으로 간질 구획과 혈장 내의 혈장 혈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간질 구획과 혈관에서 나트륨, 포타슘, 글루코스, 수분 등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혈관 내의 혈장에 녹아있는 단백질인 알부민은 큰 분자량으로 인해서 혈관 밖을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체순환 과정이나 에크모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분의 이동에 따라 각 구획의 삼투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 포타슘 140ml 큐발런트, 소듐 140ml 큐발런트시 같은 농도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포 외액의 혈장의 나트륨 농도가 전체 체액의 양이온 농도를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양 구획의 삼투압이 같아지도록 물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혈장의 나트륨 농도는 모든 나트륨량을 세포 외액량으로 나눈 것과 모든 포타슘량을 세포 내액으로 나눈 값, 모든 나트륨량과 포타슘량을 총 체액량으로 나눈 값을 확인해 보면 혈장 나트륨의 농도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간질 구획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왼쪽의 노란색이 세포 내액이고 오른쪽이 세포 외액입니다. 세포 내액의 주 양이온은 포타슘이며 세포 외액의 주 양이온은 소듐입니다. 세포 내액량은 60%의 수분량 중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4리터의 이 세포 내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포타슘량은 리터당 140ml 이큐발란트이기 때문에 세포 내액량을 곱하면 총 3360의 포타슘량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포 외액의 주 양이온은 소듐이며 리터당 140ml 이큐발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외액량은 60%의 체액량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2리터의 체액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터당 140ml 이큐발란트의 소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외액에는 총 1680ml 이큐발란트의 소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밑에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면 총 체액량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체액량은 36리터입니다. 여기에서 총 양이온량은 세포 내액의 3360ml 이큐발란트와 세포 외액의 1680ml 이큐발란트를 더하면 5040ml 이큐발란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총 양이온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총 양이온 5040ml 이큐발란트를 총 체액량으로 나누게 되면 리터당 140ml 이큐발란트의 양이온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포 외액 중 혈관에 녹아있는 혈장의 소듐 농도를 알게 되면 이 전체 체액의 양이온 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장 나트륨 농도가 전체 체액의 농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장의 나트륨 농도는 수분의 이동에 따라 농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수분 밸런스라 하고 세포 외액량은 체내의 소듐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나트륨 밸런스라고 합니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삼투압 농도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나 유효 삼투압 물질의 유입과 배출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양측의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삼투압의 변화가 발생 시 세포 내액과 이 세포 외액의 삼투압이 같아질 수 있도록 수분이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체액 전체로 확인했을 때 혈장의 나트륨 농도가 체액의 양이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6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이 1리터의 물을 마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양이온 농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1리터의 물을 마셨다고 가정한다면 이 흡수된 물은 세포 외액인 이 혈관내 및 간질 구획으로 분포하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의 총량이 13리터로 증가하게 되면서 나트륨의 농도가 140ml 이큐발란트에서 129ml 이큐발란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삼투압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포 외액에서 세포 내액으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리터의 수분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비율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는데 1리터 중 3분의 2는 세포 내액에 3분의 1은 세포 외액에 이동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리터에 흡수된 물 중에서 700cc는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고 300cc는 세포 외로 머물게 됨으로써 각각 양측의 양이온의 농도는 136ml/를 유지하면서 같은 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1리터의 물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분포하는 비율은 3분의 2는 세포 내액에 3분의 1은 세포 외액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만약 땀으로 수분이 소실될 경우 같은 비율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양측이 동일하게 삼투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체액의 수분 조절을 통한 삼투압의 조절은 신장에서 대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조절 기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총 이 체액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양이온량은 5040ml 이퀴발런트 36리터의 총 체액량을 가지고 체액량에서 1리터의 물이 흡수돼서 총 체액량이 37리터가 될 것입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총 양이온량인 5040ml 이퀴발런트를 늘어난 체액량 37ml 이퀴발런트로 나눠주게 되면 리터당 136ml 이퀴발런트의 총 양이온 농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의 나트륨 농도가 이 전체 양이온 농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체에서 물이 흡수되거나 소실되는 경우에 3분의 2는 이 세포 내액에 위치하게 되고 3분의 1은 세포 외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장의 삼투압, 즉 이 소듐의 농도가 변할 경우 생체 반응을 좀 간단히 확인해 보면 이 시상하부에 있는 삼투압 수용체가 이를 감지하게 되고 이 뇌하수체에서 항인효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해서 신장에서 수분 배설을 조절하게 됩니다. 삼투압 이상은 수분이 들고 나감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이 수분 밸런스라 부르고 이렇게 혈장 나트륨의 농도 변화로 발생하는 삼투압에 대해서 인체는 이 수분의 섭취와 배설을 통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즉 체내의 수분량의 변화는 나트륨 농도 이상이라는 삼투압 이상을 불러오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 수분 섭취를 조절해서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액 이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체외순환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액 관련 내용이 정리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식염수 1리터를 주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서 이 삼투압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리식염수는 임상에서 상황에 따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액입니다. 이 생리식염수의 의미는 인체의 삼투압과 생리적으로 같은 수액을 말하게 되는데 이 100g의 물에 NaCl이 0.9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인체의 체액과 생적으로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되며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서 수분을 이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리터의 생리식염수는 리터당 140ml 이퀴발런트의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생리식염수의 오스몰은 kg당 280입니다. 생리식염수는 보통 물처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세포 외액의 혈관으로 주입되게 됩니다. 주입된 1리터의 생리식염수는 주 성분이 소듐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입된 생리식염수는 이 세포 외액의 혈관막을 기준으로 간질구획과 혈관 안의 비율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포 외액의 간질구획으로 4분의 3이 흡수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혈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해 보면
세포 내액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나 세포 내액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세포 외액량이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리식염수로 인한 세포 외액량의 증가는 이 단순한 구획 증가뿐만이 아니라 염분이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크모 운영 중에 이 혈관의 볼륨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생리식염수를 계속해서 주입하게 되면 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생리식염수의 주입은 세포 외액에 이 비율로 배분된다고 했는데 이 혈관과 간질구획을 비교해 봤을 때 간질구획의 저장소가 혈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1리터 중 대부분의 생리식염수가 간질구획으로 분포하게 되고 정작 혈관에는 얼마 안 되는 볼륨이 남아있게 돼서 에크모 운영 시에 볼륨 증가로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부종이라는 의미는 간질구획의 수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는 이 부종을 더욱 조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에크모라는 것이 환자에게 최종적인 생명유지 장치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크모 운용 중 특히 초기에는 생리식염수의 주입은 지양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생리식염수 주입으로 인해서 환자의 부종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이 생리식염수의 경우 간질구획과 혈관에서 이 4분의 3, 4분의 1의 비율로 분포되는 부분과 생리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서 삼투압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획의 양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도 계속해서 이 삼투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